강원도 홍천에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세조가 왕이 되어 부부인해서 왕비가 됩니다. 40년 동안 세조 옆에 있습니다. 정의왕후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왕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수렴청정을 합니다. 정의왕후, 조선의 첫 대왕 대비이자 조선에서 최초로 수렴청정을 시행한 그녀의 65년 인생을 추적합니다. 1483년 겨울, 온양행궁의 욕실에 뜨거운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한 여자가 그 안에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주름진 손이 물 위에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야 비로소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런데 이 여자가 살아온 65년 동안 조선의 왕자는 3번 바뀌었습니다. 세조, 예종, 성종, 그리고 그 3번의 그체 모두 이 여자의 손을 거쳤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고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걸 곁에서 지켰고 손자를 직접 골라 왕좌에 앉혔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만큼 오래, 이만큼 깊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우리는 그녀를 그냥 이렇게 기억합니다. 세조의 왕비. 오늘 그 기억을 다시 씁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의왕후. 세조의 아내이기 이전에 조선을 움직인 여자입니다. 잠깐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구독이랑 좋아요 미리 눌러두시면 왕 셋을 곁에서 지켜본 이 여자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418년 12월 세종이 즉위하던 바로 그 해의 겨울입니다. 강원도 홍천. 눈이 쌓인 산자락 아래 파평 윤씨 집안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10번째 아이, 막내딸. 아무도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의 왕을 3명이나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파평 윤씨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명문 집안입니다. 중조부 윤척은 홍건적이 개경을 짓밟던 시절 칼을 들고 싸워 2등 공신에 오른 인물. 외조부 이문화는 고려 말 문과에서 장원급제하고 조선에서 도승지와 대제하까지 오른 사람. 뿌리만 보면 화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 윤번은 달랐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음서, 즉 집안 배경으로 관직에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국물 관련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곤장 80대를 맞은 기록도 있습니다. 명문가의 자녀이지만 현실은 그 이름만큼 빛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시간들. 그런데 그 평범한 시간이 어느 순간 완전히 끝납니다. 1428년 이 여자아이의 나이 11살. 봄에서 상궁들이 파평 윤씨 집안으로 향합니다. 목적은 하나, 왕자의 배필을 찾는 것. 왕자는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상궁들이 보러 온 건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동생이 끼어듭니다. 호기심 많은 11살짜리 아이가 그 자리에 왜 나타나는지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냥 따라온 건지 알면서 끼어든 건지. 하지만 그 다음 기록은 있습니다. 상궁들이 이 아이를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운이 범상치 않다. 언니 배신, 동생이 낙점됩니다. 11살의 이 여자아이가 훗날 조선의 왕이 되는 남자와 혼인하게 된 순간입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스스로 그 자리에 뛰어든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아이의 인생은 보통 여자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혼인 후 그녀는 궁원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선의 왕실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당시 왕실 맏며느리 순빈봉 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자빈이었던 이 여자는 행동이 거칠었고 궁녀와의 문제까지 일으켜 세종 부부에게 끊임없는 굴칫거리였습니다. 결국 폐출됩니다. 왕실 며느리가 폐출된다는 건 단순히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정의왕후는 달랐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몸가짐이 바르고 매우 순종적이었다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성격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은 정치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있어야 하고 타이밍을 알아야 하고 누구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꿰고 있어야 합니다. 11살에 궁에 들어온 이 여자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그녀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그 총애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당시 왕비와 세자빈을 제외한 왕족 부인은 반드시 궁 밖에서 출산해야 했습니다. 규정입니다. 전례입니다. 깨지 않는 관습입니다. 그런데 소원왕후가 직접 그 전례를 깨고 정의왕후만큼은 궁 안에서 아이를 낳도록 허락합니다. 이건 애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 이 여자에게 특별한 자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동안에서 그녀의 위치는 이미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점점 다른 눈빛을 갖게 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아들이지만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먼 자리에 있는 사람. 셋째 아들 문종이 세자로 책봉되어 있으니 수양은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그 자리에 만족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학문에도 무예에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감추고 있었지만 감출 수 없는 종류의 야망이. 정의왕후는 그 눈빛을 혼인한 그날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17년입니다. 그녀가 수양대군의 아내로 산 세월. 17년 동안 그 남자 옆에서 무엇을 봤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종이 병들어가는 것,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 그리고 궁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정의왕후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남편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1452년 세종의 아들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남겨진 건 12살짜리 아들 안종입니다. 어린 왕, 비어있는 권력. 그 공백을 수양대군은 눈으로 재고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의 집에 무장한 남자들이 모여듭니다. 칼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김종서, 어리망 단종을 보필하는 최고 권신. 이 남자만 제거하면 조선의 권력 지도가 바뀝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나섭니다. 김종서의 집 앞, 철퇴가 내리꽂힙니다. 궁궐 안으로 불길이 번지듯 소식이 퍼집니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반대파 대신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항보인이 쓰러집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사라집니다. 피냄새가 궁 안에 번집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바꾼 하룻밤. 그런데 그 밤 수양대군의 집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칼을 들고 나간 뒤 정의왕후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그 밤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은 보입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왕이 됐을 때 그 옆에 당연한 듯 서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정종은 살아 있었습니다.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왕이 아니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궁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영의정에 오릅니다. 이조판서도 겸합니다. 경조판서도 겸합니다. 나라의 군사권, 인사권, 행정권 전부 수양대군의 손 안에 들어갑니다. 왕의 도장은 단종이 찍었지만 왕의 결정은 수양대군이 내렸습니다. 이 상태가 2년 동안 이어집니다. 1455년 단종이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기록에는 자진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5살짜리 아이의 자진양이. 믿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 그리고 그 옆에 정의왕후가 섭니다. 부부임에서 왕비로 하룻밤 사이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피로 만든 왕조는 피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직후 궁 안팎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세력들. 그들은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1456년 사건이 터집니다. 다륙신 사건. 홍선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6명의 신하가 세조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배하는 연회. 왕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힌다. 그런데 계획이 새어나갑니다. 내부에서 미고가 들어온 겁니다. 세조는 즉각 움직입니다. 성사문이 끌려옵니다. 박팽년이 끌려옵니다. 오진 고문이 시작됩니다. 사지가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이들은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6명 모두 처형됩니다. 능지처참. 가족까지 연좌됩니다. 부인들은 노비가 됩니다. 아들들은 죽습니다. 궁 안에 피냄새가 다시 번집니다. 정의왕후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왕의 옆에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겠지요. 이 시점에서 왕비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 시대에는 선택이었으니까. 사륙신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냅니다. 노산군으로 강등시킨 채 조선의 왕이었던 아이가
찬석 외딴 관아에 갇힙니다. 그리고 1457년 안좀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사약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스스로 목을 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어느 쪽인지 지금도 우리는 모릅니다. 한 가지만 압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아무도 없는 산골에서 혼자 죽었다는 것을. 이 죽음 이후 세조는 더욱 강해집니다.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세조가 칼이었다면 정의왕후는 그 칼의 방향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세조가 격한 결정을 내리기 전날 밤 정의왕후와 긴 시간을 보냈다는 정황이 여러 기록에서 보입니다. 그 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 대화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조에게 정의왕후는 왕비이기 이전에 이 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솔직하게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조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만큼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군주가 몇이나 됐을까 싶을 정도로 즉위하자마자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의논하는 구조를 뜯어고쳤습니다. 왕이 직접 결정하고 왕이 직접 명령하고 왕이 직접 처벌하는 체제, 육조직계제. 신하들이 왕 한 사람을 향해 일렬로 줄을 서는 구조입니다. 이 일을 달면 위험했습니다. 소리를 높이면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더 깊이. 그런데 이 서슬퍼런 세조 옆에 단 한 사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의왕후입니다. 세조는 이 여자에게는 달랐습니다. 세조가 칼이었다면 정의왕후는 그 방향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여자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왕비라는 자리 말고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슬하의 네 자녀, 의경세자, 의숙공주, 요절한 둘째 공주, 그리고 예종.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이야기가 평탄하지 않습니다. 1457년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살에 죽습니다. 이제 막 어른이 되어 세상을 배워가던 나이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둘째 공주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죽음입니다. 태어나서 이름도 채 알려지기 전에 사라진 아이. 정의왕후는 이 아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왕비라는 자리는 슬퍼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속삼을 치르고 절차를 밟고 다음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정은 안으로 눌러야 합니다. 왕비의 눈물은 붕 전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정의왕후는 눌렀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조의 옆에 섰습니다. 이 여자가 단단한 이유는 타고난 성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버텨야만 했던 시간들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세조는 말년에 병을 얻었습니다. 피부병이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번졌습니다. 조선 최강의 왕이라 불리던 그 남자가 자신의 몸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원종의 원한이라고, 팔육신의 저주라고, 피로 얻은 왕자는 피로 갚는다고. 세조는 그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병상여표에 지킨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압니다. 정의왕후였습니다. 혼인한 지 40년, 수양대군이라 불리던 시절부터, 피의 밤을 함께 넘긴 그 시절부터, 왕이 된 후 2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여자는 단 한 번도 그 남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68년 9월 8일, 세조가 눈을 감습니다. 52살. 둠은 처절하게 고요해집니다. 40년을 함께한 남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정의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잠깐 숨 한번 고르겠습니다. 세조가 죽고 나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이제 진짜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지금 눌러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세조의 자리를 이어받은 건 예종입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 20살. 맏아들 의경세자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떴으니 왕위는 자연스럽게 예종에게 넘어옵니다. 예종은 젊었습니다. 하지만 젊음이 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종은 몸이 약했습니다. 즉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세조만큼의 정치 경험도 세조만큼의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 병약한 왕, 경험 없는 왕. 이 조건들이 겹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조선의 신하들은 이미 한 번 봤습니다. 중종 때. 그래서 이 순간 신하들의 눈이 어딘가를 향합니다. 데뷔 전 정의왕후가 있는 곳. 예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의왕후,
그녀는 대비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날카롭게. 예종의 재위 기간은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즉위한 지 14개월 만에 예종이 쓰러집니다. 1469년 11월, 21살. 아버지 세조가 죽은 지 고작 1년 2개월 만입니다. 또 왕이 없습니다. 궁안이 다시 뒤집힙니다. 신하들이 움직입니다. 다음 왕을 정해야 합니다. 빠르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후계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한대군. 나이는 4살. 4살짜리 왕. 조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이 왕좌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종의 기억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누가 있느냐? 세조의 장손, 월산대군. 나이로 따지면 가장 자연스러운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월산대군은 몸이 약했습니다. 병약하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자을상군,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세조의 둘째 손자. 나이는 13살. 그런데 이 자을상군, 그냥 평범한 왕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장인이 누구입니까? 한명회입니다. 한명회. 이 이름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1453년 계유정난, 그 피의 밤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수양대군에게 쿠데타를 제안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판을 짠 사람. 세조시대 내내 조정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딸 둘을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예종의 장인이었고 이제 자을상군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의 뿌리는 왕실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대비전 앞에 모입니다. 정의왕후 앞에 바음왕을 결정해야 한다고, 대비마마께서 결정해 주십사 한다고. 이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세조가 죽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들 예종이 죽은 지 며칠이 안 됐습니다. 연달아 두 사람을 잃은 여자 앞에 신하들이 줄을 서서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삼킬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왕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을산군을 왕으로 삼겠다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신하들이 받아들입니다. 자을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성종.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자을상군이었을까요? 나이로 따지면 제한대군이 예종의 직계 아들입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월산대군이 장손입니다. 그런데 정의왕후는 그 둘을 모두 건너뛰고 13살짜리 자을상군을 선택했습니다. 제한대군은 너무 어리다고 했습니다. 월산대군은 몸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을상군이 한명회의 사위라는 사실, 그것도 이 결정에서 완전히 무관했을까요? 한명회를 곁에 두는 것,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권신을 왕의 외척으로 묶어두는 것, 그게 어린 성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정의왕후는 계산했을 겁니다. 이것이 순수한 모성이었는지 냉정한 정치였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정의왕후는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수렴청정. 발 뒤에 앉아 왕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것. 조선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의왕후는 이 자리를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수렴청정을 맡아달라는 신하들의 요청에 정의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보다는 그를 더 잘하는 며느리 수빈이 낫지 않겠소? 겸손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겸손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11살부터 궁에서 살았습니다. 계유정난도 받고 사육신도 받고 단종의 죽음도 받습니다. 조선에서 이 여자만큼 권력의 속살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이 어떤 자리인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거절했을까요? 수렴청정은 권력이지만 동시에 표적이 되는 자리입니다. 전면에 나서는 순간 모든 책임이 그 한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정의왕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러섰습니다. 신하들이 다시 엎드립니다. 더 간곡하게. 법도상 왕실 최고 어른이 맡아야 한다고. 반리방도가 없다고. 정의왕후가 입을 엽니다. 받아들이겠다고. 반, 조건이 있습니다. 왕이 직접 대비전을 찾아와 의논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 조건 하나가 앞으로 7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입니다. 여자가 발 뒤에 앉아 나라를 다스립니다. 8. 왕과 신하 사이를 가르는 얇은 천 한 장. 정의왕후는 그 뒤에 앉았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그 결정이 발 뒤에서 나옵니다.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발 뒤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계유정난의 밤을 버텼고 사륙신의 처형을 지켜봤고 세조의 20년을 함께한 사람.
그 경험의 무게와 겨룰 수 있는 신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렴청정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정의왕후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호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3살 성종이 매일 대비전으로 걸어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아릅니다. 정의왕후가 듣습니다. 묻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조용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결정은 성종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이 여자가 잡은 것입니다. 권력을 쥐되 쥐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는 것. 전면에 나선 사람은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방향을 잡는 사람은 쉽게 공격받지 않습니다. 세조가 칼이었다면 정의왕후는 그 칼의 방향이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이 여자는 혼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정의왕후가 가장 먼저 한 일, 죽은 맏아들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덕종, 성종의 아버지가 왕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어머니의 슬픔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종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성종은 예종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종의 형, 의경세자의 아들입니다. 왕위 계승 순서상 직계가 아닙니다. 신하들 중 누군가 이 점을 파고들면 성종의 왕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왕이어야 그 아들인 성종의 왕위가 반석 위에 섭니다. 정의왕후는 이것을 즉위 초반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성종의 어머니 한씨의 지위를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보다 높게 올립니다. 왕의 어머니가 선왕의 왕비보다 낮으면 궁안의 서열이 뒤틀립니다. 권력의 틈이 생깁니다. 정의왕후는 그 틈을 즉위 초반에 봉합니다. 이 두 결정이 전부 성종 즉위 첫 달 안에 이루어집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산입니다. 이 여자는 권력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렴청정의 7년 동안 정의왕후 옆에는 항상 한 명애가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을 설계한 사람, 세조시대 내내 조정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딸 둘을 왕비로 만들었고 예종의 장인이었고 성종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의 뿌리는 왕실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동맹도 아닙니다. 한 명에는 정의왕후의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수렴청정의 정당성 없이는 자신의 권력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정의왕후는 한 명의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공신 집단 없이는 어린 성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 명에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렴청정 기간 동안 노골적으로 권력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왕후를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조정의 인사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정의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직접 막지 않았습니다. 막으면 한 명애가 돌아서고 한 명애가 돌아서면 공신 집단 전체가 흔들립니다. 성종의 왕위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주도권은 내주지 않습니다. 이 줄타기가 7년입니다. 한 명애가 조정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린 성종 앞에서 사실상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신하들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날 밤 성종이 대비전으로 걸어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아릅니다. 정의왕후가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은 왕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단 한마디입니다. 다음날 조정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왕이 먼저 말하는 자리에서 한 명에는 두 번째가 됩니다.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구도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정의왕후의 방식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정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정밀하게 견제하고 있었는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끝까지 주도권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결과가 말해줍니다. 수렴청정이 끝난 뒤 성종의 왕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명에는 결국 성종시대의 탄핵을 받고 몰락합니다. 정의왕후가 뒤에서 조용히 방향을 틀어놓은 결과입니다. 물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한 명애를 이겼습니다. 조용하게, 소리 없이. 그게 더 무서운 승리입니다. 그 7년 동안 성종은 자랐습니다. 13살이었던 아이가 20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영리했습니다. 놀랍도록 영리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5을 넘길 무렵부터 대부분의 국정을 스스로 처리했다고. 아무의 도움 없이 혼자서. 정의왕후는 그 모습을 대비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자신이 없어도 될 만큼 단단해지는 것을. 1476년 성종이 20살이 됩니다.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조용히, 아무런 소란 없이 7년 동안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더 맡아달라고. 아직 이르다고. 정의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됐다고. 그뿐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왕도 신하도 한 번 쥔 것은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이 여자는 놓았습니다. 미련 없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손자의 자리가 단단합니다. 더 이상 발 뒤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렴청정이 끝났습니다. 정의왕후는 정사에서 물러납니다. 더 이상 신하들이 대비전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종이 매일 찾아와 아뢰던 그 발걸음도 이제는 뜸해집니다. 조용합니다. 처절하게 조용합니다. 11살부터 궁에서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권력의 한가운데서 버텼습니다. 남편의 쿠데타를 지켜봤고 아들의 죽음을 견뎠고 조선의 왕 3명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제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들, 어쩌면 그것이 이 여자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짜 평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화와 쓸쓸함은 때로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정의왕후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사건이 없으니 기록도 없습니다. 역사는 사건을 기록하지 조용히 늙어가는 사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조선을 뒤에서 움직였던 여자가 이제는 역사의 시야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 여자는 자녀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20살에 죽은 맏아들 의경세자,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간 둘째 공주, 21살에 떠난 막내 아들 예종, 4자녀 중 하나도 이 여자보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왕비로 살면서 눌러왔던 슬픔들이 조용한 데뷔전에서 하나씩 올라왔을 겁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궁 안에서 그녀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 그것이 이 여자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건 단순히 직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의미가 있었던 하루가 그냥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왕후는 그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성종이 가끔 문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논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 그 관계가 뒤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왕이 대비전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손자가 할머니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의왕후는 그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어딘가 쓸쓸하게. 1483년 정의왕후가 온양으로 떠납니다. 온천욕을 위해서입니다. 나이 65.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차가 한양을 벗어납니다. 경복궁의 기와지붕이 멀어집니다. 이 여자가 11살에 처음 들어온 그 궁궐이 점점 작아집니다. 온양에 도착합니다.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 있습니다. 정의왕후는 그 물 속에 몸을 담급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독감이 찾아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 나온 몸이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맞습니다. 열이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온양 행궁의 침전이 병실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의왕후가 눈을 감습니다. 한양 궁궐이 아닙니다. 남편 세조가 잠든 곳도 아닙니다. 아들 예종이 잠든 곳도 아닙니다.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먼 곳에서 조용하게 이 여자의 65년이 끝납니다. 그 순간 한양 경복궁의 왕자에는 그녀가 직접 골라 앉힌 손자가 여전히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65년입니다. 이 여자가 산 시간 11살에 궁에 들어와 65세 먼 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65년 동안 이 여자가 본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의 궁궐, 수양대군의 야망, 대유정난의 피, 한종의 죽음, 탈육신의 처형, 세조의 20년 통치, 예종의 짧은 생, 그리고 성종의 즉위. 이 모든 것을 이 여자는 눈으로 봤습니다. 곁에서, 가까이서, 그리고 많은 순간. 그 결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65년 동안 이만큼 많은 것을 보고 이만큼 많은 것을 버틴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여자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그 이름 뒤에 붙는 이야기는 언제나 세조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자신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꺼냈습니다. 정의왕후는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기도 없습니다. 회고도 없습니다. 자신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칼을 들고 나갔을 때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 연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들이 20살에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어떻게 버텼을까? 역사는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이 여자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발 뒤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여자의 손이 닿았습니다. 조선의 왕자를 3번 바꾼 손이, 그 손의 주인이 역사의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꺼내기 전까지 이 여자가 위대한 이유는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것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안전하게 왕위를 지키는 것, 남편이 세운 이 불완전한 왕조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이 여자는 필요한 순간에 나섰고 필요 없어진 순간에 물러났습니다. 권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의왕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역사는 화려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장군, 글을 남긴 학자, 시를 쓴 왕. 그러나 소리 없이 버틴 사람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발 뒤에서 방향을 잡은 사람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진짜 역사를 만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1483년 겨울, 온양 행궁에서 이 여자가 눈을 감는 그 순간, 한양 경복궁의 왕자에는 그녀가 직접 골라 앉힌 손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정의왕후에게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의왕후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여자의 선택이 야망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생존이었다고 보십니까? 댓글에 한 줄만 써주십시오. 이 질문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지금 눌러주십시오. 이건 진짜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음에 누구를 다뤄볼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조선에는 이런 인물이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이 골라주신 인물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 오겠습니다.